예. 금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다음 달 보궐선거를 대략 3주 정도 앞두고 여권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전면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인 공개 행보, 대외 행보로 야권 인사들을 향해서 센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총장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발광체가 돼야 되거든요. 스스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생명력 있는 발광체가 돼야 호소력도 생기고 국민들한테도 동의받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건데 반사체가 돼가지고는 그걸 못 끌어갑니다. 발광체가 있을 때만 반사체는 의미가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커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 시도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당을 만들고 대선 후보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언행이라든가 행적 가지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을 받아서 저희 뉴스탑10 본격적으로 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해찬 전 대표의 말 제가 먼저 직접 읽어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다. 스스로 커나가지 못할 것 같다.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의 언행, 행적을 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윤 전 총장 본인이 스스로 빛을 내기 쉽지 않다라는 게 이해찬 전 대표의 평가인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이해찬 전 대표가 윤 총장을 거론한 거 보니까 윤 총장이 뜨긴 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권에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저렇게 이해찬 전 대표가 인정한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발광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사실은 대선 후보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이제 주변의 어떤 그 속에서 이제 스스로가 또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윤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견 맞는 말이 있어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윤 총장은 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거의 뭐 1%로 잡혔으니까 또 본인이 뭐 정치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내내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한편으로 보면 윤 총장을 저는 발광체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의 영향이 컸었고 결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컸지 않는가. 결국은 정치할 생각이 없었던 윤 전 총장이 결국 이렇게까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사퇴를 낸 그 과정을 보면 결국 여권 인사들이 이 상황을 저는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윤 전 총장의 뭐 발언 등등이 뭐 아직 이게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크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두고 봐야겠죠. 앞으로 뭐 한데 그렇지만 윤 전 총장이 제시했던 공정과 정의와 법치의 의미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저는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해놨던 여러 가지 반법치라든지 불공정이라든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 이제 대항체로서의 지금 윤 전 총장을 어떤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가 물론 뭐 반대 입장에 본인의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과연 윤 총장이 반사체로 끝날 것인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행적을 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닌 걸 이해찬 전 대표가 깎아내린 셈인데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해찬 전 대표가 직접 등장하면서 전면전을 시작한 게 꼭 어제만은 일은 아니어서 그제는 윤 전 총장은 제대로 된 법률가가 아니다. 검사가 아니라 깡패 언어를 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김규식 교수님, 이게 여권 지지자 결집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뭐 이해찬 전 대표 등장만으로도 여권의 핵심 지지층들에 대한 강력한 결집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눈에 띄는 게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고 나온 직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여권 내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도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이후에 그리고 바로 직전에 당대표였던 이해찬 전 대표가 나와서 지지층을 향해서 지금 사실상의 정치적인 어떤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략과 어떤 결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을 아마 자임하고 나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전 당대표, 그리고 지금 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이죠.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한쪽에서 좀 보완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부분이 너무 거칠고 또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성공할 수 있지만 국민의 중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표를 깎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물론 이제 법률가 용어가 아니고 깡패다, 깡패용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단어가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이 인터뷰와 관련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LH 사건 관련돼서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은 윗물은 맑아졌는데 아랫물이 아직 안 맑아져서 그래서 우리 당이 재집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논리를 폈어요. 이런 식의 논리를 내면 국민들이 누가 그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그 친문이나 친노의 어떤 좌장이자 원로이고 그다음에 전략과 기획에 굉장히 발통한 분이시긴 하지만 지지층만 바라보고 발언했을 때는 오히려 중도층을 놓치는 그런 부정적 효과도 아마 감안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득도 확실한데 실도 확실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사실 뭐 요즘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희가 과거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직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이 사태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말려드는 그런 지금 정황입니다.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 검찰이 민낯을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처음이거든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로 그렇게 맞으면 엉터리였는가 썩었는가. 이도하 변호사님, 어찌됐건 뭐 친노의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면서 이제 직접 나섰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 좀 뒤흔들리는 건 사실인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소환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 대표로 있을 때도 그렇고 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약간 후방에 물러나 있을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한테 그립감이 센 존재감이 강한 정치인으로 대표적으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있다. 예, 장악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바로 직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이제 선대위에서 역할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선대위원장이든 명예선대위원장이든 하고 계실 텐데 그분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역할을 못하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소환된 건지 아니면 이해찬 전 대표가 소환되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존재감은 더욱 없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치인으로서 독보적인 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 정치인들이 혐오 발언을 하면 인권위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의 뭐 이런 조치를 보통 내리죠. 근데 이분은 인권위에서 권고 조치를 처음 받은 정치인이에요. 당대표로도 처음일 거예요. 장애인 비하 발언, 반복적인 비하 발언으로 2020년 11월 13일 장애인 인권 교육 수강하라 권고 결정이 내려왔어요. 그 인권 교육은 수강하고 지금 다시 나서시는 건가요? 그 부분부터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 교육 수강하라 이랬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이 정치 지금 선거에서 자꾸 안 그래도 지금 여성 인권 문제로 또 이게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보궐선거가. 근데 이제 장애인 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위에서 최초로 교육을 수강하라 이런 조치를 받으신 분이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직속. 거기에서 그거 이행도 안 하신 분이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는 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비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독설은 뭐 꽤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최 교수님, 가장 최근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렇거든요.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순. 물론 뭐 여기는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이해찬 전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면 뭐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공격하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일정 부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윤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할 때보다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실제적으로 사건과 연관돼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추 전 장관이나 뭐 이런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부딪힌 부분이 사건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정의라든지 공정이나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정치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비판하는 것이 좀 뭐 이해찬 전 대표가 입에서 좀 강한 언어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는 영향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 윤석열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이해찬 전 대표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걸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지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아까 뭐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진보 진영을 끌어안고 결집을 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거고 일단 당에서는 대표를 그만두고 나가신 분이잖아요. 예. 그럼 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거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몸으로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방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어떤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그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은 결집력과 거기에서 얻는 플러스 요인과 윤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올 수 있는 마이너스 요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정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발언의 수위라든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책이 없으니까 좀 더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이해찬과 김종인의 대결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도 이제 그 어려운 당을 가서 네. 그 살려가지고 보수 진영을 좀 회생을 시켜보겠다고 네. 그런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신다고 봐요. 네. 근데 그 당이 원체 그 지금까지 자체 후보가 대선 후보도 마땅한 사람이 없고 시장 후보도 마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갈팡질팡 해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애는 쓰시는데 성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해찬, 김종인, 이해찬 두 인물의 33년사를 저희가 세 가지로 좀 글쎄 잘 압축은 안 됩니다만 압축을 좀 해봤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제1야당의 직책을 맡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해찬 대표도 분명히 장외에서 뭔가 공격의 선봉에 나선 것 같은데 정말 다시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이 된 겁니까? 참 질긴 인연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 YSDJ에 버금갈 정도로 이해찬, 김종인 이해찬의 어떤 인연 자체가 참 굉장히 깊은데요. 88년도 13대 총선에서 관악구에서 그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패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은 비례대표로만 5선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2016년도에는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찬 전 대표를 컷오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다시 살아나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한 이유를 예. 이 보면 지금 LH 사태랑 이게 터진 것 같은 경우에 여권에서도 뭔가 할 말이 없습니다. 대응할 말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세적이에요. 그런 측면을 보면 정치권에서 제일 마지막 최후에 쓰는 전략이 뭐냐면 후한무치 전략이거든요. 이 후한무치란 뭐냐면 낯이 두껍고 이 정말 염치가 없다는 전략인데 아무리 합리적인 거라도 그래서 뭐 어떻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쟁점을 그냥 이 아주 말이 안 되는 말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지지층들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층 같은 경우 LH 사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 정권을 비판하기도 뭐하고 특히 이제 30대, 40대 이 층들이 지금 현 정권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이탈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심어줘야 돼요. 예. 그러려면 뭐냐면 그래서 이 비리 이거 우리 막지 못해. 비리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똑같아. 그리고 뭐 위는 좀 맑아졌는데 아래는 여전히 이 문제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뭐 이쪽의 진영에서 뭔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진짜 맞불을 일단 놓고 그렇죠. 보자. 맞불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든 간에 맞불을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게 하나의 쟁점이 돼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전략을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후한무치 전략을 저는 쓰는 거라 보는데 예. 결국 이거는 성과는 있을 겁니다. 왜냐? 지금 사실은 30, 40대들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이 정권을 위해서 그동안 찍어왔는데 계속 찍자니 이 LH 사태 때문에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야당이 되는 걸 볼 수도 없고 자 그러면 부끄러운 생각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찍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 결국은 아마 여당도 이제 앞으로 본인들이 수세적 전략에서 상당히 공세적 전략으로 저는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이 신호탄이다. 그렇죠. 신호탄을 통해서 앞으로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우리만 있었냐? 예전에 정권도 있었고 이 비리 아무도 못 막는다. 그리고 위는 상당히 깨끗해졌지 않느냐? 뭐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이 인물 얘기를 해볼까요? 그제 어제 이해찬 전 대표의 집중 공격을 받은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분위기도 단일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기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이걸 윤 전 총장이 직접 다잡아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윤 전 총장의 발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뭐 이어지는 주제에서 저희 단일화 얘기도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 그 전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야당 단일화 합성이 꽤 어수선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지금 이 판에 들어와서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부 야당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수선한 단일화 판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더 크고 모험이 더 된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합리적 행보는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 때까지는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목소리와 본인의 칼날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야권 내에서의 구애 작전은 뭐 다 알다시피 서로가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만드는 신당이라 하더라도 단숨에 1당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과 파괴력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5년 전에 비례대표 영입 제안하려고 만났던 만남 한 자체를 5년 후에 지금 소환해서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도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이 시작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닥이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어떤 결집력, 그 지지도 이것들을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후보의 지지도를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구애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되고 야권의 단일화 후보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4월 7일 보궐선거까지는 아마도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존재감을 그냥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나 단 하나의 경우 엊그제인지 지금 다시 불씨가 돼버린 한명수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이른바 제소자에 대한 모해 위중 교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이건 윤석열 총장의 본인과 관련된 검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아마 이 정권의 그 각을 세우는 자기만의 어떤 정치적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궐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 그 스탠스와 관련돼서는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을 일단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오세훈 후보 어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박용진하고 이 건너편에 윤석열 전 총장 한번 이렇게 앉혀서 한 시간이면 정치적 미천 다 드러나실걸요? 외교 안보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전문가한테 의존하면 된다. 통 생각이 깊은 분이 아니면 이런 답변 못합니다.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님 높게 평가하는 것이 제가 그 대답 딱 하시는 거 보고 아 이분 나 경제 모른다. 모르실 가능성이 높죠. 나 외교 모른다. 모르실 가능성이 높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가 한 얘기 이도하 변호사님.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어설프게 하는 게 더 문제다. 잘 아는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윤 전 총장의 말을 오세훈 후보도 그대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거든요. 이도하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사실 이제 검찰총장 이렇게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어떤 직역이든 사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부분을 인정하기가 힘든데요. 제가 아는 그 주변에서 전해 듣기로는 윤석열 전 총장은 저런 데 있어서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검찰총장일 때도 밑에서 사건의 결재 부분 중에
경우에 이제 대검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올라왔을 때 본인이 생각이 좀 다르면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반려를 하고 그래도 이제 밑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주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잘하는 사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가자. 이렇게 경청을 하고 이렇게 하급자 그 밑에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검사 생활을 했을 검사 때. 생활하면서 총장으로 있을 때도 그게 어려워요. 보통은 이제 총장 정도 되면 위로 올라갔으면 내가 제일 잘 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좀 적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 보고 저희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행정소송할 때 이완규 변호사님이랑 사이 되게 나빠요. 이완규 변호사님도 여기를 안 좋아하고 서로 뭐 특수통을 약진시키는 수사를 처음에 했다 그래서 막 비난하고 뭐 그렇게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검찰 출신 변호사 중에 내지는 누군가 이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해야 될까 이랬을 때 이분이 이완규 변호사가 법원에서 교수님이란 평을 들어요. 검찰에서 교수님이라고 학자 분위기가 있고 법원도 이렇게 검찰하고 대립할 게 대립했지만 이완규 변호사는 법원하고 협조할 건 협조한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이 나쁘고 전화 직접 못해도 선임을 하는 거예요. 직무복귀 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랑 친하고 내가 편한 변호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다음 검찰총장 청문회를 할 때 본인의 가치관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 그랬는데요. 예. 이제 아버지가 선물을 대입할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선물했다 그러는데 이제 경제학 교수님이니까 경제학 책을 보통 법조인들보다는 많이 읽었지만 그렇지만 뭐 교수님이나 다른 주변의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 김근식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일부 보도 중에 하나가, 일부 언론 보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 3개월 뒤 6월에 윤 전 총장이 직접 출판 기념회를 열고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던질 것이다 했더니, 알려지기로는 윤 전 총장 측은 6월 출판 기념회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거든요.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대검찰청 관련된 본인과 직접 관련 있는 거에선 분명히 메시지를 낼 거라고 하셨는데, 네. 검찰 혹은 공정 부분이 그게 4월 보궐선거 전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 윤 전 총장이 거침없이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안과 관련된 것, 특히 검찰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과 정의와 그다음에 법치라고 하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정치적 현안이 대대적으로 커졌을 때는 저는 욕설을 낼 뿐만 아니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퇴 과정에서도 보면 이른바 검수안박에 대해서 이번 중수청을 밀어붙이면서 검찰 수사권을 뺏어가는 것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진짜 그야말로 저항을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수안박이 부패 완판이라고 하는 신조까지 만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소자에 대한 위중교사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관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와 관련된 그 한명숙 사건 그 위중교사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추미애 장관하고 부딪혔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에 따라서는 아마 또 다른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4월 7일 이전이든 이후든 자기의 검찰 사안이나 공정정의 법치에 대해서는 낼 건데 아까 이제 한번 나왔던 출판기념회 상황은 제가 볼 때도 예. 윤석열 총장의 그 칼라나 윤석열 총장의 어떤 키워드로 봤을 때는 책을 준비할지언정 출판기념회 같은 구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은 준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구태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 모아놓고 책 출판해서 파는 것처럼 출판기념회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출판 기념회는 좀 예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저희가 지금 얘기를 쭉 했는데 물론 윤 전 총장이 지금 만약에 정치 입문한다면 큰 흐름은 지금까지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얘기할 이 부분이에요. 윤 전 총장에도 분명히 아킬레스건은 있을 텐데 지금 장모 사건 관련해서 어제 실제로 장모의 재판이 있었는데 뭐 재판 결과를 떠나서 여기에서 친윤 대 반윤, 뭐 시민들이 꽤 충돌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셔서 사실 이제 출두하는 장면에서 양측이 나누어져서 지지자들
끼리 서로 뭐 신강의도 있었고 뭐 실력 행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윤 총장을 지지하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반대로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최 씨를 비난하면서 구속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거야 뭐 지지하는 분들이니까 그걸 나름대로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장모 재판도 그렇고 이제 윤 전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일도 수사가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결국은 윤 총장한테 상당히 정치적 상황에서 유불리가 판단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공격이 총대를 맨 친노의 좌장 이해찬 전 대표 얘기와 장모의 재판 문제까지 하나하나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또 하나의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